김석준입니다. 여기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모르는 시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이 이 팜플렛에 있는 글이 모양새가 되게 이상한데요. 처음에 글을 청탁을 받았을 때 지역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글을 써달라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글을 쓰다가 시집이 11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1권의 시집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지역성이라는 문제만 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글을 조금만 여기 나와 있는 11권의 시집을 잠깐 조금만 써주고 지역성을 얘기해라 라고 그랬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권 한 권 읽어나가면서 시집 11권에 여기 계신 11권의 시집을 갖다가 하나하나 리뷰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간은 한 15일 정도 있었고 한 권씩 한 권씩 리뷰해 가는데 사실은 마음이 되게 조급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읽히는 시도 있었지만 안 읽히고 어려운 시도 있어갖고 그 시를 하나하나 리뷰한다는 게 사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논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논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거의 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다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편제가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글꼴 모양새도 그렇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관되지도 않고 그리고 조각글 비슷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형식의 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중에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1권의 시집을 여기 세 분의 원고는 그 시집으로 오지 않았고 미간행 원고가 출력되지 않은 상태로 원고가 와갖고 또 원고 편집 이상해갖고 시집 읽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쓰여지지 쓴 글이 아니라는 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고에서 이제 지역성의 문제인데 제가 지역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드백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뭐 여타 예술 장르를 했을 때 각자의 시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정확히 읽어주는 것. 두 번째는 정확히 읽고 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비평가의 몫이 아닐까. 저 자신도 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 20년 동안 거의 시를 안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건 비평이 아니라 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설이고 시이고 희곡이고 이런 그런 장르의 것이겠죠. 근데 그 글의 원고 2를 제가 왜 칼 세이건을 썼냐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한 600페이지에서 700페이지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의 우주가 탄생해서 사라진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태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컸다. 그러면 태양계 자체가 빨리 진화를 해서 이 태양계 내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서 태양은 맞춤 크기였기 때문에 헬륨하고 수소하고 철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진화 과정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또 거기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 인류가 탄생해서 50억 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은 이 태양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유명인이 되고 좋은 글을 쓰고 이런 것조차도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지만 결국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50억 년 안에 내가 어떤 의미의 존재일까? 내가 진짜 위대한 시인인가? 내가 화려한 어떤 창조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물리학자 대부분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동양의 기철학이나 동양 사상으로 빠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조해내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50억 년 후, 칼 세이건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빛보다 빠른 물체를 만들어서 빠른 물체를 만들어서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걸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서사가,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말하는 천체 물리학적인 서사가 제가 읽을 때는 하나의 소설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태어난 것, 그러니까 생명체가 태어난 것은 벌써 6,500만 년 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50억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우린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술을 통해서. 그 순간 우리는 니힐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 많은 사람들이 순간 니힐리즘에 빠져요. 아, 무의미하다. 어쩌면 인류 최대의 예술가는 니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의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대부분이 니힐리즘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허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니체가 그러면서도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은 니힐리즘이라는 것은 파괴이고 허무이지만 그 허무 위에 또 다른 형이상학을 재건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예술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물리학적인 시간에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해를 하고 탐구를 하고 무엇인가를 해내지만 결국 우리는 무일 뿐인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 이 11권의 시집을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각자 자기만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더라고요. 각자 페르소나를 갖고 내가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에 대한 방향. 그래서 이 수많은 어떤 시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결국 각자 고집스럽게 운이와 상징과 원형을 찾아 나가는 거죠. 결국 그것만이 시인으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문학사적으로 가름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불행한 거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숫자가 너무 많고 저는 가장 부러운 시인이 누구냐면 육사, 그 다음에 지용, 망해 이런 사람들 되게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집을 한 권밖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육사가 아니라 동주 같은 경우는 미완성 원고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신동이나 강처중 이런 사람들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문학사에 자기매김해 준 거죠. 그것도 유고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궁핍한 시대에 태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영원히 남죠.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자기 문학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시를 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까? 그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좋은 시를 쓰고 나쁜 시를 쓰고 그 문제는 자기의 고민의 몫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끊임없이 상징과 운율을 찾아서 자기만의 어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부카티가 미학사설에 말한 특수자와 보편과 그 다음에 개별의 문제죠. 우리 모두는 개별자이고 이 개별자는 자기만의 특수한 어떤 아우라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가이고요. 그런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 안에 특수자를 발견하는 거죠. 특수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편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개별과 특수와 보편의 문제를 한꺼번에 아우를 때 예술가는 세계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리케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거는 독일어를 통해서 자기만의 보편의 감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칸트가 말한 센서스 커머니스입니다. 공통감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공통감을 통해서 보편의 힘을 얻어내는 거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운도 따르고 그리고 결국 앤디 워홀이라는 화가가 크는 과정에서 어떻게 크냐면요. 비평가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그림으로 팔리는 과정에 비평가들이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을 만들어내면은 그 실크 스크린을 만들어내는 그 그림에 대해서 비평가들하고 갤러리가 달라붙어갖고 막 띄워줍니다. 또 뉴욕 화랑리를 막 뒤집어 엎어놓고 오브제를 갖다 놓고서 브릴로 상자 이거 대단한 예술이야 라고 비평가들이 막 부르짖죠. 그 비평가들이 부르짖으면 작가는 아무렇게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고가에 팔리는 거죠. 그 고가에 팔릴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사인이 있는 것과 사인이 없는 것, 사인이 있는 것과 사인이 없는 것의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시가 좋은 시들이 꽤 많았습니다. 읽으면서 이 시인분들에게 가장 지역성이라는 그 한계, 춘천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중앙과 어떻게든 끊임없이 연결을 끊어감고 움직여서 자기를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그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 그 과정에 진짜로 위대한 작품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성은 한계이면서 한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평생을 바쳐서 자기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술 안에서 스스로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죽어가는 것. 바로 그게 쓰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글을 쓰는데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때 쓰다 뭘 쓰지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은 안 됐지만 한 10년 춘천에 와서 11년째죠. 올해 횟수로 11년째인데 원고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저는 늘 매일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을 쓰는 거고 그리고 제 생각을 갖고 남들과 만나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 소통이 될 수도 있고 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가 어려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시는 칸트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인들이 클리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부한 표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언어를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파괴를 해야 되죠. 끊임없이 기존의 어떤 언어 문법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수사라든가 기존의 어떻게 써졌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인들은 알게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자기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돼요. 많은 시인들의 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정주를 제일 싫어하지만 서정주를 친일 문학가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정주 시인한테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정독 도서관에 가서.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서정주 시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시는 화사지부터 쭉 단위별로 넘어갈 때 다 다릅니다. 위대한 시인의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왜 역사 앞에서 그렇게 회절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서정주 시인이 나는 나야! 라고 그 정독도서관에서 그 문학 강연회가 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눈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눈을 딱 부라리면서 저 새끼 죽여버릴 듯한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근데 나중에 어떤 술자리에서 어떤 제자 되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않을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바뀌었죠. 그리고 요즘에 서정주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은도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사회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자기만의 상징과 싸우는 것, 자기만의 은유와 싸우는 것, 그것이 시인이 가져야 될 최후의 덕목이 아닐까. 그리고 쓴다에 매혹돼서 그냥 주구장창 쓰는 것. 근데 거기에 하나의 또 딜레마는 주구장창 쓰되 다르게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복제하지 않을까. 한번 시인으로서 여러 해 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그리고 글쓰기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글쓰기 할 때 문체를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똑같이 쓰다가 이제 좀 다르게 써보고 싶다. 어쩔 때는 접속사 하나도 안 넣고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어려움은 경험의 어려움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안에 문체를 어떤 식으로 끊임없이 읽어가는가, 또 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리 감명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부단한 자기 노력, 그리고 문학이라는 공간이 결국은 죽음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아주 특이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들 대부분이 메조피즘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세디스트적인 것보다는 자기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한멸 속에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그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번뇌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기만의 문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글을 많이 읽는 것보다 남의 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진짜 훌륭한 시인이 되고 싶다라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진규 시인이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를 보면 셈이 나.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셈이 나. 그리고 안성에서 인사동의 현대시학으로 끊임없이 매일 일주일에 두세 번을 출퇴근하시면서 현대시학 주관하실 때 끊임없이 내 시가 새로워야 돼 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 존경합니다. 그분 진짜로 돌아가실 때까지 나가 어떻게 하면 새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문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러나 그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글쓰기에는 끊임없이 자기 습관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단련의 과정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 특히 시인 같은 경우 소설가도 메조피스트적인 성향이 되게 많죠. 자기 학대예요. 일종의, 저는 소설 쓰시는 분들, 그렇게 긴 글을 쓰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써낼 수 있을까? 박경민 선생이라든지 여기 전성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긴 글을 써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자판기도 없었고 전부 원고를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제가 만약에 원고를 손으로 쓴다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못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글쓰기의 운명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렛대를 아무나 달 수 있지만 진정한 시인, 시인의 모자를 쓸 수 있는 시인, 임용조 시인의 시인의 모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진짜 모자가 어울리는 시인, 시인의 모자를 쓴 시인, 그런 시인이 과연 많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쓰는 시 보면은 엄청 난리거든요.
이게 새로움 때문입니다. 새로움을 요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시간이 아까 25분 정도 하라 그랬는데 그걸 앞으로 한 5분 정도만 이제 뒷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센서스 커머니스, 공동감. 칸트가 말한 공동감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시의 딜레마는 결국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지만 점점 시가 독자를 잃는다는 거. 시를 쓰는 사람이 독자는 결국 시인밖에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슬픈 현실이죠. 그 일반 독자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적 허영심이 있어갖고 어떠냐면요. 비키니를 입고 푸코의 말가사물을 딱 팔짱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해수욕장에 그거를. 그러니까 프랑스적인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프랑스는 지적 허영심이 있어갖고 그것이 그리고 거긴 문화적인 풍토가 그렇게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카페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예술 담론을 자연스럽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모든 예술 장르 자체가 수요자와 향유자가 그 단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저도 시집을 내봤고 비평집을 6번째 내봤지만 한 번도 재판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 책이고요. 그 박재영 시에 보면 팔리는 시, 안 팔리는 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도 제 시를 팔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시를 읽고 좋아하고 제 글을 읽고 좋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독자와 향유자가 똑같은 일치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 생산력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문화 생산력 중에서 가장 낮지 않을까. 여기 앞에 계신 그림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화가들이 보는 어떤 그림의 어떤 아우라와 문자, 음악, 이 사이에서 시는 가장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한 권의 시집을 더 내기 위해서 기획한 게 있는데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권의 시집을 써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시 퍼포먼스인데요. 시극 같은 게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춘천 고유한 시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활동하면은 지역의 한계를 또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끊임없이 되돌아가 제가 강조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만의 위반, 기존의 법칙을 위반하면서 자기만의 은유와 상식의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만이 시인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